네, 이 시간에는 창의적인 사람의 7가지 습관 가운데서 6번째 습관입니다.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제 문제를 접해서 창의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에 있는 게 몰입이죠. 이렇게 몰입에 몰입을 거듭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 대부분의 경우는 잘 풀리지 않죠. 쉽게 풀리면 쉽게 창의적인 해결책이 떠오를 텐데 대부분은 되게 막힙니다. 그럼 이제 이 6번째 습관은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막힐 때는 어떻게 할까? 이 창의적인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습관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위기를 확 바꾸는 겁니다.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는 각각의 사람, 창의적인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고요.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면 자기 스타일에 가장 적합한, 자기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확 바꾸는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기에서 몰입을 하게 될 경우에 사고방식으로 따지면 몰입한다는 이야기는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대개는 이제 수직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vertical thinking이 되는 거죠. 수직적 사고로 파고들고 하죠. 대개 이런 그 몰입하는 것은 주로 어느 곳에 이루어지냐면 대개는 책상에서 벌어집니다. 사무실 책상이나 아니면 자기 집 책상이나 주로 이제 그런 책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위기를 바꾼다고 그럴 때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 책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책상을 떠나서 내가 지금까지 몰입했던 그 책상과 전혀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통 분위기를 바꾸는 거에 대한 궁극적인 거는 장소를 바꿔주고 환경을 바꿔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에는 이제 책상 앞에서 몰입을 했기 때문에 또 긴장하면서 열심히 연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소를 바뀌는 거는 주로 이제 영어로 릴렉스라고 그러죠. 약간 이완시키는. 그래서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 또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보다 근본적인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해답을 얻는 장소일 수도 있기 때문에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 창의적 문제 해결 장소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장 잘 얻을 수 있는 장소가 어딜까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어요. 네, 이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였던 로버트 앱스타인 교수가 이 부분에서 연구를 했는데 해답이 3B로 나옵니다. B가 3개죠. B. 그래서 버스, 베드, bathroom 이렇게 3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버트 앱슈타인 교수가 말했던 가장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는 요 3군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버스입니다.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할 때 그 버스 안에서 자기가 버스에 타기 직전에는 직장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왔겠죠. 그 고민했던 부분을 버스로 이동하는 가운데 갑자기 아이디어가 탁 떠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버스라는 게 주로 이제 교통편에 대한 상징인데, 기차, 지금 같은 이제 전철, 자동차,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신이 직접 운전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직접 운전하면 이렇게 그 릴렉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 거죠. 버스는 버스 기사가 운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이렇게 멍하게 이렇게 창밖을 내다보면서 지나가는 걸 보거나 어떤 경치를 보면서 일종의 이제 수평적 사고로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자기가 직접 운전하게 되면 운전하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어떤 몰입하는 대상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되게 다른 사람이 운전해주는 차를 타고 옆에서 조용히 이렇게 묵상하면서 명상하면서 속된 표현으로 멍 때린다고 하나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가장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 창의력을 향상시켜주는 장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앱스타인 교수가 꼽았던 게 베드입니다. 침대죠, 침대. 그래서 이제 일을 다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다 끝내고 쉬러 들어가는 장소가 침대죠. 그래서 잠자기 직전, 그다음에 잠에서 막 깨어날 때,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이제 선잠 잔다고 그러죠. 꿈을 꿨다가 또 잠깐 잠 깼다가 다시 또 잠들었다가 깼다 잠들었다. 이거 보통 선잠 잔다고 그러는데 그런 선잠을 잘 때, 내지는 심지어 어떤 경우는 이제 낮에 잠깐 이렇게 눈을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잠깐 눈을 붙일 때, 이게 이제 침대와 연관된 환경인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종의 릴렉스하는 부분들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 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잘 꼽을 수 있는 환경이 베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베스룸인데, 이 베스룸은 우리가 번역할 때 화장실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목욕탕 이렇게도 하는데, 보통은 베스룸이라고 하면은 목욕탕이 딸려 있는 화장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찜질방, 사우나. 사실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되는 게 있으면 가장 잘 쓰는 릴렉스 할 수 있는 장소가
사우나입니다. 사우나인데 이 사우나 가서 계속 내가 고민했던 거를 이 방식 저 방식으로 이렇게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하게 되면 의외로 상당히 많은 이렇게 해답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인데 이제 목욕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용변을 보는 그 장소도 창의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창의력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유레카죠. 유레카라는 거가 찾았다라는 이제 감탄사인데 이 유레카라는 말을 했던 사람이 이제 아르키메데스입니다. 고대 시실리의 어느 도시에 이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이제 히에론 2세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히에론 2세가 아르키메데스가 워낙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한테 한 사건을 의뢰를 했습니다. 그 의뢰한 게 뭐냐면 히에론 2세가 이제 왕이 되니까 왕관을 만들어서 써야 되는데 그 왕관을 만들기 위해서 순금을 이제 금장색한테 준 거죠. 금장색이 그걸 가지고 왕관을 그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안에다가 동이라든지 다른 이제 싼 금속을 이렇게 섞어서 겉에만 금으로 이렇게 도금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왕관을 만들었다는 소문이 딱 난 거예요. 그렇다고 왕 입장에서는 그걸 쪼개볼 수도 없고 이미 왕관이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아르키메데스를 불러서 이 왕관이 100% 내가 준 순금으로 만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이물질들이 이렇게 다른 금속에 섞인 것인지를 알아내 달라 이 부탁을 받았죠. 그러니까 아르키메데스가 고민했는데 결국은 풀지 못해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는 이 공중목욕탕이 잘 돼 있던 고대 시대이기 때문에 공중목욕탕에 이렇게 들어가서 물이 꽉 차 있는 욕조를 본인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촥 담그다가 욕조 바깥으로 이렇게 밀려나가는 물을 보면서 유레카 찾았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은 주었던 문제를 풀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뭐 이론적으로 따지면 금과 뭐 동이라든지 그런 서로 다른 물질 가운데서는 이제 비중이 다르죠.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그 비중이 다르면은 그 물체가 어떤 용매 안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뜨는 위치가 달라지고 뜨는 위치가 달라지면 그 밀려나는 그 용매의 양이 달라지죠. 그 원칙에 의해서 찾았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유레카라고 말했던 장소가 어디냐 하는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막 그걸 고민하려고 막 연구했던 연구실 같은 장소가 아니라 실제로는 공중목욕탕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나라 송나라 시대에 팔대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8명의 아주 뛰어난 문학가인데 그 팔대가 중에서 구양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북송 시대의 정치인이면서도 문인이었고요, 시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후배들한테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는데 후배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내 시상이 가장 잘 떠오르는 데가 3군데가 있다. 그래서 이 구양수의 삼상이라는 게 있어요. 삼상. 근데 이 삼상의 내용이 마상, 침상, 측상입니다. 마상은 말 위죠. 침상은 침대 위. 측상은 우리가 보통 화장실 변소를 보통 이렇게 측간이라고 많이 불렀는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번역하면 마상은 버스죠. 지금으로 따지면 침상은 베드, 측상은 베스룸. 아까 말했던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시대를 뛰어넘어서 중국에서 구양수가 말했던 최고의 묵상하고 시상을 받았던 장소의 3곳과 아까 이야기했던 하버드대 로버트 앱슈타인 교수가 말했던 3B하고 사실은 일치합니다. 일치하는 거가 우연은 아니고 사람들이 경험해 보니까 이 장소에서 가장 좋은 아이들이 떠오르더라는 공통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본에서도 이런 비슷한 연구를 했어요. 일본의 그 창조개발연구소 수장이고 일본 창조학회 회장을 했던 그 다카하시 마코토라는 사람이 이 창의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창의적인 많은 사람들한테 당신들이 추천하는 최고의 아이디어 발상 장소가 어디냐라고 이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해서 통계를 쭉 냈더니 앞에 나왔던 3B나 삼상하고 상당히 많이 일치를 합니다. 이 일본 교수가 냈던 그 통계, 다카하시 마코토가 냈던 통계에 보면은 1위는 역시 잠자리입니다. 베드죠. 잠자리고 2위가 앞에 나오진 않았는데 걸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책할 때. 이 부분은 제가 진짜 공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업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수업할 때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서서 하죠. 서서 하는데 이제 세미나, 대학원생들이랑 어떤 세미나를 할 때는 교수님들도 주로 앉아서 합니다. 왜냐하면 세미나 발표하는 친구들이 앞에 서서 발표를 대학원생들이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주로 앉지 않고 서 있습니다. 서서 뒤쪽에서 왔다 갔다 산책을 합니다. 3시간, 4시간 수업을 하게 되면 3시간, 4시간 산책을 하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대학원생이 발표하고 있는 거를 제가 뒤에서 다른 측면에서 응용하고 생각하고 또 다른 주제를
끄집어내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막히거나 그럴 때는 주로 걷는 거가 참 효과적이다. 아마 저한테 설문을 의뢰했으면 저는 2등이었던 이 걷고 있을 때를 축으로 꼽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3위로 나왔던 게 역시 버스죠. 버스나 전철 같은 그 교통편에 있을 때다 이야기했고요. 네 번째는 집에 있는 책상. 5번째가 직장에 있는 책상입니다. 같은 책상인데 좀 다르죠. 아무래도 집에 있는 책상은 직장에 있는 책상보다는 좀 더 느슨하고 좀 개방된 분위기, 또 자기한테 익숙하기 때문에 좀 더 릴렉스할 수 있는 장소고요. 그다음에 6위가 좀 특이합니다. 술집, 카페.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막 이야기도 하고 어떤 생각도 쏟아내는 장소죠. 그다음에 7위가 자 나오기 시작합니다. 목욕탕, 8위가 화장실, 베스룸이죠. 그다음에 9위가 뭐냐면 그냥 그 집이나 회사 바깥에 멍하게 이렇게 바깥에 앉아 있을 때. 10위가 회의실, 11위가 12위가 도서관인데 회사 안에 도서관, 회사 밖에 도서관. 아무래도 회사 안에 도서관이 친숙하니까 더 잘 알겠죠.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가운데서 특수 상대성 이론이 있습니다. 뭐 E equal mc 스퀘어 뭐 이런 식을 가지고 있는 특수 상대성 이론을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냈던 장소가 어디냐면 기차였습니다. 기차. 그래서 울름에서 슈투트가르트까지 가는 기차 안에서 아인슈타인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토대를 얻었다라고 아인슈타인 자체가 고백을 나중에 했습니다. 뭐 스마일리의 사람들, 우리 등의 배신자 뭐 이런 책들을 썼었던 소설가가 있습니다. 존 르 카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산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앞에 이제 일본 사람이 했었던 통계에 보면 2번이 산책이었죠. 걷는 거. 그래서 창조적인 사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산책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음식을 즐기듯이 우리가 배가 고프면 음식을 즐기잖아요. 꼭 이제 주식이 아닌데도 간식을 많이 먹는 것처럼 나는 어떤 걸 고민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할 때 산책을 그렇게 즐긴다. 산책을 하게 되면 몸이 움직이게 되고 머리에 방해가 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다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산책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떠오르죠. 아이디어가 떠오르는데 뭐 구태여 본인은 메모하지 않는데요. 그냥 떠오르면 떠오른 대로 뭐 기억이 되면 갖다 쓰지만 뭐 산책이 끝나면 다 사라지죠. 하지만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책을 그렇게 하고 집에 이렇게 딱 돌아오면 인생이라는 게 참 아름답다. 뭐 이런 그 굉장히 감성적인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인은 산책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산책하면서 상당히 많은 그 소설의 어떤 그 모티브들을 상당히 많이 발견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모차르트는 유명한 이제 음악의 아주 그 귀재죠. 모차르트가 자기 아버지한테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 그런 이야기 합니다. 완전히 내가 혼자가 되거나 그러니까 독방 같은 데 혼자 있거나 아니면 내가 잠을 자려고 했는데 잠을 잘 들지 못하는 한밤중 이런 때에 나한테 굉장히 많은 악상들이 떠오른다. 그 악상이 어디서 어떻게 오는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그 악상이 떠오르는 장소나 환경은 나는 분명히 안다. 혼자 있거나 잠들지 못하는 한밤중이다. 역시 그 모차르트도 본인에게 있어서는 릴렉스할 수 있는 특별한 노하우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오스트리아의 작곡가이면서 오르가니스트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안톤 요제프 브루크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브루크너한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작곡했던 거가 9번 교향곡인데 언제 그 9번 교향곡의 악상을 떠올리셨습니까? 라고 브루크너한테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제 오스트리아 사람이죠.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칼렌버그라는 산이 있는데 그 산에 자기가 올라갔대요. 이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올라갔는데 날씨가 너무 덥고 배가 고파서 뭐 끝까지 가지 말고 여기 앉아서 먹자 그래서 이제 시냇가에 앉아서 자기가 가져왔던 도시락을 풀고 자기 표현에 의하면 스위스산 치즈 봉지를 딱 뜯을 때 갑자기 악상이 떠올랐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람에 있어서는 이게 등산, 산책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릴렉스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 방법이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에디슨도 마찬가지죠. 에디슨도 본인이 어떤 영감을 받고 싶다. 그러면은 주로 여행을 상당히 많이 떠났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글에 보면 그 20%의 근무 시간 룰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구글에 있는 직원들이 전체 일주일 동안 근무하는 시간을 100%라고 볼 때 그중에 20%는 원래의 자기가 맡겨준 업무에 손을 대면 안 되고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전혀 다른 일, 진짜 자기가 흥미로워하는 다른 일을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20%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이제 80%는 업무에 몰입하는 거고요. 20%는 릴렉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주 5일로 근무를 따지면 하루 정도는 이렇게 자기가 흥미로워하고 자기가 하고 싶고 즐거워하는 일 쪽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때 이제 주로 혼자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같은 구글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하고 모여서 이렇게 중요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자기 업무와 상관없지만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들을 쭉 나누면서 프로젝트화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서비스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구글 메일, 지메일, 그다음에 구글 뉴스,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소셜 네트워킹 웹사이트 중에 하나가 오르컷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르컷. 그다음에 구글에서 관리하는 광고 관리 시스템이 이제 애드센스 이런 게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그 20%의 시간에 직원들이 자기들 스스로 알아서 프로젝트를 했던 것 중에서 나온 거였다라고 나중에 그 구글의 부사장이었죠. 메리사 마이어라는 사람이 스탠포드 대학 연설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에서 새롭게 런칭되는 새로운 서비스의 50%는 바로 20%의 릴렉스 타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게 기존의 정상적인 업무에서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오는 게 바로 그 20%의 타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저희가 주로 분석하고 깊이 생각하는 좌뇌적 사고에서 이게 수평적 사고인 우뇌적 사고로 보통 많이 전환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우뇌적 사고로 하려면은 어떻게 될까? 이게 사실은 릴렉스 하는 거죠. 분위기를 바꾸는 건데 앞서 이야기했던 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취미생활 하는 거죠. 지금 말했던 거죠. 구글이 20%의 시간 동안에 정말 자기들이 하고 싶었던 거를 하면서 우뇌적 사고로 전환하는 거죠. 서로 다른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프로젝트에 들어와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는 거고요. 두 번째로 주로 자기가 좋아하는 차를 마시는 거, 뭐 커피를 마신다든지 그러면 커피를 마시는 그 과정, 준비하는 과정, 마시는 과정, 커피를 마시면서 또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거나 본인 생각하는 시간. 자, 이런 것들이 우뇌적 사고로 전환하는 환경이 되는 거고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는 릴렉스 할 수 있는 환경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수다입니다.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되게 몰입할 때는 조용히 본인 혼자서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만나서 막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가 고민했던 것들, 몰입했던 것들이 이렇게 부지불식간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더라도 상대편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힌트를 얻어서 정리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법이 독서, 책을 읽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방법은 공상. 쓸데없는 생각을 사실 하는 건데 그리기도 하고 낙서하기도 하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멍 때린다고 소위 이제 멍 때린다고 표현하지만 좀 고상한 용어로 표현하면 주로 명상하는 거죠. 명상이나 묵상 하는 것도 이렇게 운회적 사고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여행을 한다든지 또 TV를 본다든지 사실 직장에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했던 직장에서 하루 종일 스트레스를 받았던 사람이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릴렉스 타임에 가장 좋은 거는 TV 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아버지들이 직장에서 굉장히 힘들게 근무하다가 집에 딱 오면 TV를 켜놓고 소파에 누워서 1시간, 2시간 계속 보죠. 뭐 사실 이제 집에 이렇게 계시는 사모님들, 아내들은 막 속이 이렇게 편하지 않을 거예요. 집에 왔으면 또 집에 일도 도와주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계속 TV만 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개인 입장에서 볼 때는 긴장했던 시간에 있어서 분위기 전환하는 유일한 시간이 TV 보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히려 TV를 보면서 회사에서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의 많은 아이디어를 그 시간에 사실은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혼자만의 시간이나 조용한 장소, 아까 멍 때린다고 표현했는데 뭐 그런 구체적인 어떤 장소를 구별해서 그곳에 가서 자기가 조용히 혼자 있거나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수영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신체적으로 이렇게 이완시켜 주는 거, 그다음에 공원에 가서 또 산책하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은 공항 대합실 같은 데 가면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른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어디를 가기 위해서 공항 대합실을 가는데 공항 대합실에 주로 10분, 20분 있지 않고요. 보통 평균 30분에서 1시간 이상씩 기다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기다리면서 자기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그 시간 직전에 있는 그 비어있는 30분 내지 1시간 동안에 평상시에 고민했던 많은 것들에 대한 아이들이 많이 떠오른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론상 보면 뇌를 놓고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몰입을 한다. 이게 수직적 사고를 한다. 그러니까 분석하고 비판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좌뇌가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좌뇌가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제 쉽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잠을 잘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처럼 커피를 마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조용히 뭐 다른 경치를 본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왼쪽에 받았던 엄청난 스트레스가 뇌 구조에서 보면은
좌뇌와 우뇌 사이에 뇌량이 있다고 그랬죠. 그 약 1억 5천만 가닥의 신경섬유가 지나가는데 그 신경섬유를 통해서 이 스트레스가 왼쪽 뇌에서 오른쪽 뇌로 이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따지면 한쪽이 로드가 많아지는 거죠. 부하가 많아지기 때문에 로드 밸런싱이라고 하는데 좌측 뇌가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그 우측 뇌에다 옮기는 거죠. 그러면서 주로 이제 단기 기억됐던 거가 장기 기억으로 옮겨가기도 하고요. 이 우측이 주로 장기 기억하는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과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융합 기반의 문제 해결 방법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히면은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뇌과학적으로 따지면 좌뇌에 주었던 스트레스가 이제는 우뇌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잠을 잘 경우에 잠자는 사이에서 뇌량을 통해서 우뇌에서 또 쉬지 않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꿈속에서 상당히 많은 해결책들이 떠오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몰입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 창의성의 즐거움. 그래서 주로 이 창의성과 몰입 쪽에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이 시카고 대학에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창의성이 발휘되는 이제 단계는 5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가 문제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 단계, 두 번째가 그걸 풀기 위해서 아이디어가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이렇게 잠복기,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깨닫는 거죠. 아까 유레카하는 것처럼 깨닫는 거. 네 번째가 진짜 필요한 것을 걸러내는 여과 과정, 다섯 번째가 완성. 이렇게 5단계를 꼽았는데 주로 이게 두 번째, 세 번째죠. 아이디어 잠복기, 그다음에 유rek하고 깨닫는 깨달음. 이 부분에 있어서 릴렉스라는 단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릴렉스라는 게 있어야만 실제 이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바탕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잠복하는 상태에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상태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주고 릴렉스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만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몰입을 거듭하다 보면은 이제 막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 생각하는 것도 방법이죠. 왜냐하면 몰입의 스트레스가 강하면 강할수록 릴렉스로 얻는 효과들이 크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막힐 때는 이제 전환시키는 게 필요하고 자기 자신만의 기분 전환, 분위기 전환, 릴렉스 할 수 있는 습관, 그다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여러 군데가 많이 있지만 여러분들한테 가장 효과적인 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찾아보셔서 나만의 분위기 전환법을 가지고 습관적으로 활용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창의적인 사람이 되는 데 있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